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술과 성능 위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모든 것들 근간이 되는 게 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사회가 왜나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질문을 서로 좀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 또는 산업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좋은 법, 더 좋은 산업과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AI 관련한 얘기인데요. AI 얘기 좀 식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AI라는 게 뭔가 미국에서 뭘 한다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주변에서 본 적은 없고 여기저기서 뭐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모델, 뭐 AI 반도체 그런 우리 손에 안 잡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산업계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코리아 2025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보니까 농업, 마이스, 철강, 의류, 교육, 영화, 제약 이런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경희대 경영대학원의 김상균 교수님과 마인즈그라운드의 민한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교수님, 그 자기 소개를 하지 않아도 김상균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 AI 코리아라는 책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그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모은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쓰게 된 계기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3프로 TV에 나온 지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위즈덤 컬리지 시즌 1 이후로 방문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벌써 시즌 2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격조했습니다. 격조했습니다. 제가 사실 요 AI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만들자고 저자분들을 섭외를 했어요.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찾아뵀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책인데 책이 좀 예쁘네요.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제가 직접 뭐 출발한 건 아니지만 어떤 책이 예쁜데 요 책을 이제 준비한 이유가 기존에 저도 AI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 하고 있어요. 뭐 금융이나 교육이나 유통 기업들하고 AI 프로젝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각 산업별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막상 제 친구나 대중들을 만나보게 되면 AI는 주로 뭐 LLM 또는 반도체, 클라우드 그 정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맞는데 너 바닥에 있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각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변화나 어떤 가치를 갖고 올 건가에 대한 담론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알리려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만약에 A라고 하는 산업 분야는 또 B 산업에서 뭐 하고 있는지 또 서로 잘 몰라요. 그렇죠. 이걸 또 서로 섞어야지만 노하우가 전수가 되면서 폭발적이게 나오는데 이런 아직 좀 장이 없으니까 이런 장을 일단 좀 텍스트라도 먼저 좀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저자분들 설득을 해가지고 준비한 책입니다. 민한기 대표님은 마인즈그라운드라는 회사에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그 일단 본인 소개하고 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마인즈그라운드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그 마이스 산업이라는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행사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국제회의나 뭐 전시회나 포럼 이런 행사들을 직접 주최하기도 하고 대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AI 기능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을 많이 해왔고 사실 AI 플랫폼을 이번에 개발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 AI 기능으로 좀 편하게 행사에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었고 AI 코리아 2025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함께 저자로 참여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흔쾌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지도 교수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바쁜 사람 붙잡고서 제가 다른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보자고 한 겁니다. 제가. 하시기감이 살짝 김우빈 느낌 있다. 그런 댓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노래 잘하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 좀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오늘 나눠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민 대표님은 또 직접 적용을 하셨다 그러니까 마이스라 그러면 뭐 크게 보면은 CES 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되게 다양한 전시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이스라는 걸 기획하는 거하고 AI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지? 나는 이제 실제 그 경험해 보셨던 일이니까 좀 어떤 식으로 AI를 마이스에 접목을 좀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행사장에 전시회를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내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에 응대해야 되고 또 질문을 또 인터넷으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전화로도 하죠. 그 대응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이 화장실 챗봇으로- 어딨어요? 이런 맞아요. 그런 것들 챗봇으로 사실 다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챗GPT를 활용해서 행사의 정보만 파인 튜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스 GPT 기능을 만들어서 실제 응대를 해주는 거고요. 그게 데이터가 사실 많이 모입니다. 모이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사 데이터도 많이 모이고요. 이미지, 영상 등등의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이면 비슷한 행사들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서비스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행사들을 다 우리 플랫폼에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마이스 분야의 좀 파운데이션이 돼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다른 주최사들, 바주처들한테 우리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이제 AI 산업을 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그 불편함이랄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AI가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 코딩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플랫폼 하면은 뭐 거기서 뭐 찾고 FAQ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내가 접속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다 데이터 가지고 옛날 데이터 보고서 이거를 이렇게 좀 조율도 해보고 막 그 다양한 그 뭐 어플리케이션이든 그런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I를 도입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말했던 파운데이션 모델, 소위 말하는 GPT 같은 대부분의 활용도가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고요. 예. 이걸 가지고 그냥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 분야에 쓴다라고 예를 들면 제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대한 정보가 모여 있긴 하지만 행사라고 하는 특정된 분야에 대한 정보는 좀 결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행사의 특성에 맞는 정보들을 추가 학습을 시키면 얘가 이제 응용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편리함이라고 한다면 행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챗GPT는 답변을 못 해줬는데 이렇게 파인 튜닝된 이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더라. 그러니까 최적화된 뭔가의 서비스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GPT 쓰면은 가끔씩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응용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김 교수님은 이제 사실 그 미래 산업 분야에 굉장히 좀 폭넓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AI 관련해서도 많이 바쁘시죠? 예, 제가 여러 기업들하고 뭐 자문이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실제 기업 이름을 뭐 언급을 안 하더라도 뭐 금융 분야, 교육 분야, 그다음에 엔터 분야, 그다음에 뭐 전자업체들하고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저는 그 적극성이라 그럴까 관심이랄까라고 했을 때 네. 진짜 AI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업들 만나보면은 꼭 AI 적용해서 뭘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제 케이스를 한다거나 그런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잘 못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주로 제가 하는 얘기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말은 좀 하지 마라. 네. 예. 그거 또 10년 동안 했으면 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각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교육자시니까 교육 네, 얘기를 교육 좀 분야. 먼저 해보면은 내년부터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도입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또 논란도 많다라 그러는데 또 어떤 논란이 있는지 뭐 이런 네. 얘기 좀 AI 교과서 관련한 얘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내년부터 이제 전체 학년이 다 도입되는 건 아니고요. 초등하고 중등에서 일부 학년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종이책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이책이 있고 학생이 태블릿이건 뭐 랩탑 형태건 간에 그 학급 단위 선택한 기기가 1인 1 디바이스가 보급이 돼요.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종이책이 있고 이 디바이스 안에도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가 약간 AI가 보강이 되는 건데 가장 쉬운 예로 이걸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수학 문제를 푼다. 예.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아이가 막혔어. 그럼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집에 가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약간 스캐폴드 형태로 해서 뭐 조언이 나온다든가 예. 이렇게 해도 되고 만약 영어 수업이라고 하면 아이가 발화를 하게 되면 AI 교과서가 발화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해주고 교정도 해주고 1대1로 이런 거라는 보조 교재인데 현재 이제 논란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하고 만나보게 되면 당장 정말 기본적인 건데 와이파이. 예. 예, 그 대역폭이 예를 들어 한 반에 AP 하나로 25명 이상 접근이 안 되는데 우린 과밀학급인데 이거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디바이스 자체 관리를 그러면은 교사가 아이들의 파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텐데 그걸 아무리 업체가 낀다고 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물리적인 문제네요. 네,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건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이슈인데 그럼 아이가 혹시 교사하고 상호작용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뭐 이야기하거나 물어보는 활동 없어지고 AI 교과서만 붙잡고 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좋은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사회성. 예, 사회성 문제도 있고 근데 뭐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걸 보조독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가 한 반에서 20명 30명을 다 1대1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교사가 주로 수업을 끌고 가겠지만 아이가 선생님이나 친구들하고 해결 못하는 문제를 AI를 통해 도움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가면 좋은데 가장 큰 걱정은 너무 정보가 급하다는 데 있어요. 현장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많은 테스트나 담론을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이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봤던 문제가 분명히 시작하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긴 하겠네요. 사실 교육 현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저도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싶은 네, 그렇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그 AI는 지금도 인간하고 뭔가 소통했을 때 뭔가 뭐 이른바 삑사리들이 좀 나는데 네. 아이 교육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게 테스트를 좀 테스트베드에서 좀 해보고 네. 거기서 좀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세상 물정 좀 가르치고 그리고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그런 거죠. 이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걔한테 물어보고 막 네. 그런 컨셉. 뭐 저런 것도 있어요. 학급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알지만 어떤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이거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여기서 갖고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못 보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거기 이제 또 외부 AI가 들어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어떤 선생님의 멘토 역할을 붙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교사분들이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세요. 자기 혼자 한 클래스를 끌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느끼시고 이런 거를 AI가 좀 서포트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잘만 적용이 되면 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교수님 혹시 보셨나요? AI 교과서 어떻게 생겼는지? 예, 근데 봤는데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DT 개발 작업에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실제 했던 거는 이제 책에도 보면 교육 세션이 있어서 웅진이 프로젝트 했는데 웅진의 프로젝트는 제가 한 2년 넘게 자문을 계속해서 웅진의 사교육 기반의 이제 교과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깊게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퀄리티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네. 건데 뭐 일반적으로 답을 잘 낸다라는 개념이 사실 AI에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글을 잘 쓴다거나 잘 설명한다를 네. 점수를 매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저 선생님은 참 잘 가르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뭐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물론 네.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이 교수님은 어때라고 하면은 인정하기 힘드실 때가 그렇죠.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로 반영이 좀 돼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웅진에서 했던 플랫폼 중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건 책 읽은 걸 친구하고 이야기하거나 부모님하고 책에 대해서 토론하면 가장 좋죠. 근데 이게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현실에서. 힘듭니다. 네, 힘들잖아요. 저 애하고 네. 얘기하려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네, 그렇죠. 그 안에 근데 웅진 플랫폼 보면 독서 마법사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그걸 약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 때도 개발진들 고민이 많죠. 과연 어느 질문까지 깊게 들어갈까? 아이한테 어떤 얘기까지 해주는 게 좋을까? 근데 그 선을 지금 계속 체크해 보면서 아이가 사람을 못 만나더라도 얘를 통해서 약간 독서 토론이 가능하게 조금이라도 그 경험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늘 고민은 그런다고 해서 교사나 부모님이나 친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보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근데 애가 독서 토론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약간 혼낸다기보다 피해가는 구조예요. 아이들은 당연히 약간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려고 하면 거기 당연히 이제 외부 엔진 파운데이션 갖다 쓰긴 하지만 이 필터 같은 게 걸려 있는 거니까는 이야기를 좀 내로우하게 이제 몰고 가는 쪽으로 하고 있죠. 예. 좀 팔립니까?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개발 자문이어서 매출은 정확히 모르는데 나쁘지 않게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뭔가 좀 아직 낯설어서 네. 이렇게 테스트가 어쨌든 테스트를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좀 이미 수요가 좀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다는 뭐 독서 거죠. 교육도 그렇고 웅진에서는 특히 영어 회화 쪽 교육하는 것도 지난달에 런칭을 했는데 네. 시장 반응은 초반에는 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영어를 만약에 자연 발화하는 걸 하려고 하면 외국인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멘토링 해드렸던 어떤 대기업 회장님을 보게 되면 그분은 한 번에 외국인 2명을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냥. 아이하고 셋이 앉아고 놀으라고. 근데 그걸 일반 가정에 살 수 없거든요. 그쵸. 집이 좀 좁아서. 예, 집이 좁으니까. 네.
뭐 사람 쓰는 네. 거는 뭐 그 정도는 월급 되니까. 네. 아, 두 명을 불러서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AI 챗봇하고 대화가 부럽다. 가장 좋다라는 게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 대안 중에 하나 그 정도 생각합니다. 예. 민 대표님은 마이스 하시면서 AI를 좀 다뤄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저는 심지어 AI 반도체 책도 썼어요. 그러죠. 그래갖고 AI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특별히 아이들하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즈니스 하실 때 AI를 써보면 아이들하고도 AI 관련한 것들을 뭐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아이가 없어서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래도 질문하신 김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이가 이제 어려요. 한 2살 정도 돼가지고 이제는 좀 교육에 대한 관심을 또 갖는데 아까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장단이 명확히 있다라고 봅니다.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AI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어느 정도 도입됐을 때 사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사실 너 얼마나 학습 수준인지 물어보고 이런 소통이 저는 참 어려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얼추 알아본 바로는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시행착오의 과정은 있겠지만 그런 이점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시범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좀 제가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 태블릿 쓰면서 수업 시간에 SNS라는 경우들이 많이 발각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암기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평가받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실은 도구를 활용한 능력을 더 평가받는 시대가 오듯이 그런 맥락 중에 좀 하나라고 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댓글 중에 엔비디아 너마저님이 AI야 내 여친은 어디에 있니? 이러면 세상에 없는 걸 AI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이번엔 농업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민 대표님 그 마인즈 그라운드 말고 고트팜이라는 회사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마이스를 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계기도 좀 웃긴데 제가 10년 정도 경영을 하면서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말 농장처럼 시골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사실 좀 명인분을 만났어요. 농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아이디어가 든 게 인공지능 한참 공부할 때라서 교수님 지도로 이런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으로 만들면 이런 프로세스를 보급하면 농사를 못 짓는 나도 이 명인처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찰나에 저희가 농업 관련된 AI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PM으로 해보자. 그래서 직접 PM으로 투입해서 인공지능 전문가 만나고 농업 현장 명인분들 다 만나면서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를 직접 두드려 봤습니다. 근데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팀을 구축해서 아예 설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디어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명인이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해서 하나의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생육, 농작업, 그리고 환경, 제어 등등의 데이터로 다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요. 실제 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 작기의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에게 똑같이 따라해라라고 하면 이 명인의 생산량을 한 90에서 95%까지 따라하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적으로는 검증을 했고요. 이걸 이제 실증 단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농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게 뭐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돼 있는 거를 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나 보다, 디지털 데이터들을 모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좀 바로 와닿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업 데이터라는 거는 이거 식물이 자라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을 자라는 애를 명인에 뭘 한다 그러면 명인이 뭐 얘를 이렇게 뭐 손으로 하는지 발로 하는지 아니면 도구를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노하우고 그렇죠. 뭐 그런 걸 텐데 그건 데이터라고 이게 어떻게 데이터화가 되며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 규격을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팜의 환경 제어 이 제어 자체를 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뭐 환풍기 돌아가고 뭐 이제 개폐기 열고 천창 열고 측창 열고 이런 것들이 다 제어 데이터로 기록이 남아요. 언제 어떤 외부 환경에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제어를 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물리적으로 기록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작물을 관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농작업 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농작업 일지가 세밀하게 잘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농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로 다 기록을 해서 농작업, 그리고 환경, 제어, 그리고 생육, 실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제어했더니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다더라. 그리고 이걸 들어가는 데서 양액에 대한 pH, 이런 농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데이터로 남깁니다. 그래서 AI가 어느 정도 이 명인 데이터를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필요한 규격들의 데이터를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다음 작기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명인이 했던 적절한 시기에 똑같이 제어할 수 있게, 명인이 했던 농작업 일지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농작업을 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근접하게 따라가는 방향의 모델을 설계하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민 대표님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네. 이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은 꽤 오래전에 나왔던 개념이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해본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네. 거기에 뭐 유리로 하우스를 만드는 거,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뭐 하는 거 네. 이런 얘기들은 꽤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전체적인 농업 시장에서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미미하잖아요. 맞아요. 아직. 그러면 이게 그 AI라는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이 농업 분야의 어떤 스마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일까요? 전 그렇게 봐요. 이게 기존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팜은 사실 오토메이션이나 오토노머스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걸 대신해 준다든가 약간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사람 손이 안 타고 대신해 준다. 근데 이거인데 지금 이제 민 대표님이 언급했던 지금 개념은 약간 인텔리전트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농업 환경이 바뀌었어. 근데 10명의 명인 데이터가 있는데 새로 바뀐 거는 11번째 케이스야. 근데 10명의 노하우가 합쳐져가지고 11번째 거를 과연 핸들링 가능할 것이냐. 또는 기존에 10명 거 갖고 했었는데 작황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 그럼 이 데이터도 들어가. 그럼 원래 있던 걸 합쳐가지고 그 넥스트에는 더 어떤 발전되어 있는 모델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팜하고 완전 다른 개념이라기보다 저는 이걸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오토노머스, 인텔리전트 올라가는 이 단계에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작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어 유럽만 봐도 농업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땐 건축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쓰고는 있어요. 유럽의, 건축? 예. 제바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유럽 여러 국가가 합쳐갖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 보면 한 국가는 작은데 전체를 합치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예. 기후도 좀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래서 여러 국가의 건축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건축 입지의 건물을 지을 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만 친환경적으로 건물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사실 민 대표님이 하는 고트팜 프로젝트는 좀 비슷하다고 봐요. 여러 명인 한 명이 답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합치게 되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적응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그 접해보질 않아서 경험해보지 않아서 실감은 잘 안 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도 여기에 있는 사과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사과하고의 당도가 다르고 얘를 뭐 얼마나 매달아 놓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그게 사실은 어쩌면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이 알고리즘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농업 분야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좀 있는데 그렇죠. 물론 AI의 성격에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딱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의 그 알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의 어떤 결과물로서 하는 거라 기대는 많이 되면서도 이전에 스마트팜에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좀 있어서 그렇죠. AI에 뭔가 좀 다른 뭐 키우세요? AI로? 지금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시범 사업으로 준비하는 게 그 고추입니다. 고추? 거기는 짜베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추가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일반 농가 대비 아까 명인에 계속 강조드리는 게 명인이 일반 농가 대비 생산량이 3배 이상 나오는 명인 농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봤더니 진짜 노하우로 그렇게 키웁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 단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5단 정도의 생산을 하는데 고추가 나오는 단은 15단까지 이 단을 늘립니다. 그렇게 생산량을 3배까지 만들어내는데 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제가 노하우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프로세스를 저희는 데이터로 남기는데 이걸 인도네시아 어떻게 가져가냐,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이 노하우를 현지의 온도에 맞게 최적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일조량도 좋고요,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인건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인건비 300만 원 한다고 봤을 때 인도네시아 30만 원입니다. 그 비용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노하우를 최적화시키면 이 프로세스 자체가 현지 최적화된 하나의
베스트 농법인 거죠.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말씀드린 데이터를 규격화해서 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 장비와 보급하면은 최대의 생산량을 확보한다. 이게 가설이고요. 이런 사이트들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쭉 모아서 이 컨설팅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사이트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많이 모여요. 그러면 이 명인보다 궁극적으로는 더 뛰어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AI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가 가설인 거죠. 비전인 거고요. 네. 좀 기대는 됩니다. 이게 사실 생물이라는 것을 뭔가 규격화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네.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 기반의 그러니까 규칙 기반의 어떤 그 자동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좀 뭔가 귀납적인 방식으로 답을 찾아내는 AI라면은 농업에서도 뭔가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좀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거는 제가 관심 제일 많은 영상 네. 콘텐츠 분야. 예, 영상 쪽. 네, 영상 콘텐츠 분야는 저는 좀 기대하는 부분이 일단은 편집하려면은 손이 엄청 가거든요. 저희 PD들 맨날 밤새고 예. 막 그렇게 하는데 이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AI 도입 시도는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예. 소라 같은 경우도 테스트 네. 모델로 나왔던 거는 그 영상을 구현해낸 모습들이 이거 뭐 영화제도 하고 막 그런다는 얘기들도 하고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실제로 써본 적은 없어서 네. 근데 이 영상 콘텐츠 창작 영역에서 이제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례로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감독 권한슬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권한슬. 네, 20대 후반 감독님이시고 이분이 원래 전통적으로 그 아날로그 형태의 연극 영화 흔히 연영과라는 과 나오신 분인데 네. 제작사를 한 열 몇 명 갖고 제작사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작사를 운영하는 패턴이 되게 흥미로운 게 로케이션 하는 사람도 있고 시나리오 담당도 있고 예. 소품 담당도 있어요 여전히. 근데 각각이 다 AI 소품, AI 로케이션, AI로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달라진 듯하는데 완전 기존 프로세스를 버린 건 아닌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영화제 상도 받고 최근에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 광고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국제 영화제는 AI 영화제입니까? 아니면 AI 영화제. AI 아직은 영화제. 이제 일반 영화제 상 받기 좀 어렵고 국제 영화제 부속으로 하는 이제 AI 영화제 상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시나리오도 AI 실제 저희가 이번 학기 수업했던 거 그냥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번 학기 수업할 때 보면 이제 책에서 영상 파트 쓰셨던 싱콜의 이강호 대표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저랑 같이 해주셨는데 예. 이런 거예요. 저희가 30명의 수강생인데 1인 1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라고 해봤자 분량이 뭐 1분에서 3분짜리 영화긴 하지만 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한 3, 4주 동안 AI 학습해서 바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IT 전문가나 원래 이쪽 분야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수강생들은. 다 그냥 MBA 과정이니까 그냥 사무직 직장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뭐 런웨이건, 뭐 11랩스건 또는 뭐 디벨 같은 번역 툴이건 간에 이런 걸 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프로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영화의 어떤 작법이랄까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다음에 하나하나 만들어서 결국 완성하는 과정까지 했거든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퀄리티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삼성전자에서 33년 근무하신 분이 저희 MBA 과정에 학생으로 계신데 예, 이분은 영화를 만드신 게 비욘드 더 블루 파랑을 넘어서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삼성 제끼겠다. 제끼는 게 아니라 삼성은 이제 약간 그 자기색을 강조하는데 난 나의 색을 지키고 삼성에서 나온 사람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멀티플한 컬러가 중요하다 뭐 그런 가치관을 담았는데 거기면 삼성 로고도 살짝 나오고 막 재밌어요 하여튼. 그런 걸 창작을 개인이 몇 주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이 여러 명 붙어서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는 엄청나게 크게 바뀔 거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실험을 해보면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좀 보고 싶네요. 제가 나중에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예,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PD들을 자를 수 있을까? 진짜. 뭐 저희 PD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하시는데요? 뭐라고 PD님 하시는데요? 바로 이게 발끈하시네. 실제 오늘 아침에 레딧에 엄청난 글이 하나 올라오긴 했어요. 저도 이제 아직 진위업을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레딧에 봤더니 어떤 지역 방송국이 외국 사례긴 한데 메인 PD 한 명만 남기고서 20몇 명이 동시에 퇴직 통보를 받았다. 근데 엔지니어들이더라고요 다. 근데 그런 사건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 분야가 많이 급변할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도 좀 있겠지만 반대로 많은 창작자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자본을 기반으로 해야만 창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의 뭔가 아이디어와 뭔가 그 자기가 창작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정말 큰 자본과 전문적인 스텝들이 없더라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개인의 창의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왜냐면 뭐 예전처럼 꼭 영화관에 가야만 영화를 보고 네. TV를 틀어야만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네. 거기서 뭐 좀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뭐 비중이 좀 낮아진다면 뭐 경제 분야에 좀 어려운 얘기도 좀 더 영상화를 좀 더 네. 많이 해서 3프로 TV도 좀 더 풍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네. 포스코는 최강회사인데 예. 여기는 왜 이 책에 들어가는 겁니까? 최강회사가? 일단은 그 재련 과정에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조이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영상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데 사실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이 숙련된 불순물 제거자의 그 패턴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이 불순물을 제거하면 품질이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AI에게 학습을 시켰더니 아까 그 명인을 따라하는 것과 비슷한 결입니다. 그랬더니 실제 숙련된 작업자의 AI가 품질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더라. 이런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품질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응용 기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사내에 이제 P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사내에서 기본적으로 포스코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관련된 법령이나 그 외에도 관련된 뭐 프로세스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예.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는 PGPT를 맞춤으로 응용 서비스로 만들어서 배포했다라는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 P는 유치하게 포스코의 P는 아니겠죠? 프라이빗입니다. 아 프라이빗입니까? 다행이죠. 아 걱정했네. 네. 제가 근데 포스코 사례를 보고 좀 흥미로웠던 게 네.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도 회사 다니다 보면 이렇게 공지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게시판에. 맞아요, 또 맞아요. 이메일로 CC도 많이 붙어서 수많은 정보가 오는데 사실 많이 안 보거든요. 저도. 예. 근데 포스코에서 했던 방식을 봤더니 공지를 올릴 때 요약을 해줘요. GPT 써가지고. 그럼 요약이 약간 매력적으로, 약간 후킹할 수 있는 메시지로.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공지글을 또 세부적으로 보는 밀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서 간에 정보 소통량이 증가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요건 사실 회장님들한테 원래 비서가 해주던 작업이잖아요. 붙어가지고 이겁니다. 이거를 개인들이 다 그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주어져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지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데. 근데 공지 쓰는 분도 AI를 쓰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저희 동네에서는 야마라고 부르는데 딱 제목 잘 짜갖고 마치 이게 내가 눌러보게끔. 눌러야 되게끔. 봐야 되게끔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좀 읽어보게끔 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넘어가면 저도 지금 저 PD님하고 손잡고 소주나 한잔 하러 가야 되겠네. 그런 일이 좀 있네요. 근데 포스코 사례가 들어간 부분들이 이게 포스코라는 철강 기업이 가진 특성도 좀 있을까요? AI 도입을 할 때 좀 기업들이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좀 있을 건데 뭔가 AI가 좀 멀게 느껴졌던 그 제철업이라는 철강업이라는 데서 AI를 도입한 게 뭔가 그 산업적인 특성과 그 AI를 도입하는 게 좀 이런 산업은 AI를 도입하기가 좀 좋더라. 이런데 좀 안 좋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나요? 철강업을 보실 때? 사실 뭐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뭐 강연을 하거나 자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역에 있는 경영자들이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제발 우리 지역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 좀 들어와 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도시들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말은 그들이 다 서울 쪽으로만 오는 거예요. 수도권 쪽으로만. 지역에 인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부는 나의 일자리를 AI가 대체한다는 걸 걱정하지만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제조 현장의 자리에 사람이 어떤 뭐 하다못해 공문을 보내고 외국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작업에 AI를 꽂아놓게 되면 그 지역의 제조업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되게 뭐 비용이나 노하우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전 작은 부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어떤 대표님도 외국에 이렇게 뭐 외국의 어떤 그런 뭐 세미나나 이렇게 박람회 같은 있으면 계속 나가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업체가 작으니까. 또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게 아니 GPT 같은 거 쓰면
물론 약간 오류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가능하다.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봐라. 알바 써가지고 하루만 해봐라. 그래서 외국어를 한 열 몇 개 국가 언어로 다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그래서 올려놨더니 가끔씩 그래도 이메일이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는 뭐 업체가 작더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AI 도입이라는 게 좀 많은 기업인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취재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이 산업계에서는 AI를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AI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양쪽이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니즈가 있구나. 이쪽에서는 이런 도구가 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 거기서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책은 사실 그런 목적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산업을 워낙 다양하게 다루신 거 보니까. 예, 저는 사실 인간의 그 창의성이나 도전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를 좀 인지과학자니까 그런 뇌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뭐 160명 정도 대상으로 실험했던 케이스인데 예. fMRI 기기에 집어넣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 예. 그러면 굉장히 모범 답안에 비슷한 걸 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굉장히 돌발적이고 창의적인 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혹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답이 없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제가 오늘도 오전에 무슨 행사 갔다 물어본 건데 지구상의 역사 중에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30만 년 동안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몇 명이라고 보면 되겠느냐. 이런 거. 이런 거는 답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도 중요하지만 생각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왜 추정했는지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대해. 그게 뭐 페르미 추정이 되든 뭐가 추정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거 되게 독특한 접근법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 뇌를 봤을 때는 뇌가 보통 세 부분 정도가 동시에 활성화가 돼요. 근데 뇌는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태스크가 오게 되면 사람 얼굴을 인식해야 돼, 전화번호 회상해야 돼, 하면 하나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에 대한 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산업도 보면 전 현대차 임원들 만나면 맨날 그 얘기예요. 제발 자동차 모빌리티 컨퍼런스 그만 가시고 이제 뷰티 박람회도 가시고 아이돌 콘서트도 가시고 농업 박람회도 가시고 좀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럼 농업의 아이디어, 뭐 뷰티 아이디어 가져다가 희한한 차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산업에서 어떤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중에 권순우 욕바지로 쓸 용도가 있다. 괜찮은 것 같아요. AI한테 욕하면 여러분 뭔가 이제 안 풀리지 않습니까? 저를 욕하시면 이제 발작 버튼 눌려갖고 또 댓글 이상한 거 단다 뭐라 하고 이런 또 소통의 재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걸 사람은 좋아하죠. 근데 AI는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네 타격감이 없죠. 예, 맞습니다. 타격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제약 분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하사비스가 받았어요. 알파폴드 이게 의료계에서는 많이들 이제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의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의료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쪽 분야가 또 저거는 알죠. 이게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지만 하나 개발되면 대박이다. 그렇죠. 이런 거 정도를 좀 알게 되는데 민 대표님 이 의료 분야의 AI 도입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알파폴드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굉장히 핫해진 계기가 사실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 알파폴드 2를 출시를 하면서 사실 핫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개발할 때 사실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구조가 복잡한데 여기에서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났을 때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의 변형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끔 신약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딥마인드죠.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알파폴드 2를 이 대회에서 딱 했을 때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구조 예측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핫해진 사례 중에 하나고 그게 지금까지는 정확도가 거의 50%까지 증가가 된 상황까지 고도화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AI 기술이 신약 개발에 굉장히 속도적인 측면이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 책에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오비라는 기업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에서 그 문서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그 LLM 모델 기반으로 해서 파인 튜닝해서 그 산업에 최적화시킨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서나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리소스에 대한 좀 효율을 가져오는 서비스도 이 책에서 사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네. 이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우리가 사실 자동화라는 것도 이게 AI에서도 전문가 모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로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예전에 인공지능의 어떤 범주에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 이후에는 이제 생성형 AI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저런 겁니다. 이게 어떤 분야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의료 분야가 좀 워낙 핫하니까 그렇긴 한데 의료 분야의 어떤 특징 때문에 AI의 어떤 특징과 만나서 예. 잘 됐다. 네. 그런 거를 한번 좀 설명을 주시면은 우리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은 AI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알파폴드 2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사실 과학은 저도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은 기본적으로 몸빵하는 거거든요. 여러 번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논문 쓰다 보면은 실험에 통과해서 학위 받고. 근데 이번에 것도 그런 경우죠. 나는 10년 동안 연구해서 학위 받았을 때 나올 만한 단백질 구조인데 알파폴드가 몇 시간 만에 풀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주사에 걸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2, 3년에 앞 단계에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가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의 시간은 정해진 건데 얘는 이 주사위를 빠른 속도로 엄청 동시에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 확인이 필요한 작업을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고요. 또 의학은 저는 의학 분야 프로젝트 했던 적은 없는데 다른 분야 프로젝트는 유사성이 있던 게 제가 일례로 뭐 금융 분야 프로젝트 하다 보게 되면 예. IT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금융 분야 들어오게 되면 서로 용어가 통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우리 또 막 약어 쓰잖아요. 또 IT 전문가들은 그러면 금융 분야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리고 또 정서도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의학에서는 일례로 번역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할까 통역이라고 할까 한국어인데 통역 서비스 같이.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내가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 의학 용어 하나 같은 걸 보면 어떤 거는 하나의 개념이 30가지 용어로 쓰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보기 편하게 가장 쉬운 용어로 붙고 이렇게 변환시켜주고 이 뒤에 가로쳐가지고 이제 원래 개념 좀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의사소통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죠. 예. 지금 타시기님이 과학이란 복권 긁기다. 당첨될 때까지 긁는 거다. 근데 복권을 빨리 긁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트라이 앤 에러.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해서 뭔가 답을 찾아내는 분야라 그런다면은 그 시간을 좀 더 훨씬 단축해 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답과 가는 길을 알면 자동화를 하면은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답을 몰라. 예. 그래가지고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 길을 알겠어요. 그러면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내는 건데,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저 LH 갔다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집주인 AI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에서 어떤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프라이싱은 어떻게 해야 되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거 할 때 LH가 그 얘기를 할 때 왜 그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우리만큼 세입자가 많은 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보통 한 채 아니면 두 채니까 그럼 거기다 세입자 들였을 때 그 정말 경험이 작잖아요. 근데 그 모수를 크게 가져가면은 뭔가 거기서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 비슷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작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사람 페르소나 20개 만들어가지고 상호작용 시켰더니 약간 의미 있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발생했던 게 있고 어젠가 이제 며칠 전에 아카이브 X에 올라온 거 보면 1000명 대상으로 했던 게 있어요. 그걸 1000명이 페르소나 돌리는데 사람처럼 활동하는 거 이걸 크게 만들면 그죠 세입자 1000명을 모델링해서 집어넣고서 LH의 정보를 바탕으로 약간씩 환경이 바뀌어도 1000명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하겠죠. 이 세입자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얼마나 수익이 날지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인간을 모델링한다는 건 전체 모델링이 힘들어요. 하지만 한 뷰만 보는 거거든요. 세입자로서의 관점, 예를 들어 뭐 마이크 구매자로서의 관점 그렇게만 내로하게 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마크에 쓸 정도의 인사이트는 뽑아낼 수 있죠. AI와 관련한 일들을 하시다 보면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만날 텐데 많이 만나죠. 그 기업인들이 느끼는 AI는 좀 어떤 현상입니까? 기업인들이 느끼는 AI 현상이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일단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편하다. 편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일을 하는 측면에서는 편하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편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영을 하다 보면 내부에서도 사내 발표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아요. 이미지도 기존에는 만들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GPT가 다 만들어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뭐 경영진들, 실무진들도 자료를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단순 뭔가의 라이팅 같은 작업들이 필요할 때에도 실제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슬로건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얻고요. 실제로 잘 활용하는 주변의 업체들, 기업들은 굉장히 편하다라는 피드백을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압박감도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는 AI 기능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AI를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거기서 뭐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많은 투자를 했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요. 현실적인 내용을 직면한 기업들은 대부분 응용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좀 의무감 같은 걸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시니컬한 건 있긴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모든 신산업들이 그랬어요. 네. 모든 신산업이 뭔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AI라는 이름을 쓰고 이게 진짜로 AI에 대해서 뭔가 AI를 통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기보다는 자기 서비스에 그냥 코딩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API 땡겨와가지고 이제 AI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그 신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기업들에게 이제 관련 자문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여러 기업들이 이제 AI 도입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뭐 제언 아니면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저도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그걸 왜 도입하는가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이 명확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한 곳에는 그냥 새로운 거니까 앞선 기업처럼 보여야 되니까 도입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옆에 한다는데 지금 뭐 하냐? 우리도 해야 돼.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는 이제 도입하기 전에 경영진들 AI 교육이나 인식에 대한 거를 좀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깨어가지고 이제 AI를 도입할 때 생긴 현상을 보면 크게 목적성을 나눠보면 현재 전 세계 좀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50% 이상의 목표는 똑같아요. 인력 절감이에요. 사람 줄이는 거.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경영자들은 저한테 역으로 물어요. 아니 교수님 이거 사람 빼는 거 말고 뭘 가능한 거냐고. 근데 사람을 줄여서 원가를 낮춰서 더 싸게 파는 게 당장은 좋겠죠. 예.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사람이 없어졌을 때 AI로만 넥스트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직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AI로 사람을 일부 감축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더 좋은 성과, 멋진 성과를 낼 수 있는 도구로 AI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담사를 AI로 다 대체하지 말고 상담사 최소한 조금만 빼고 나머지는 남겨놓고서 원래 있던 상담사들이 더 AI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거, AI로 상담을 더 매끄럽고 빠르게 끝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지원 도구를 만들어줘야지 자꾸 상담사를 10,000명, 20,000명 내보내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많은 전문인과도 솔직히 경영인들의 얘기가 사석에서는 그건 국가의 책임 아니냐. 그들이 나간 다음에 이슈는. 하지만 이게 넓게 봤을 때 그들이 결국 소비력을 갖고 있는 시장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내보내는 쪽으로만 하게 되면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큰 틀로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 인력 관련한 게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얘기에 보통 AI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답변을 하세요. 이게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 일자리를 뺏는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일자리는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게 실제로 이제 인력 문제가 이렇게 감축 쪽으로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실제 제 주변에서 많이 느껴지는 게 일례로 많이 보험업계만 놓고 보시죠. 보험업계에 우리가 어떤 보험료를 받을 때 이렇게 신청하잖아요. 외국계 기업 중에는 보험 사정하는 사람이 많은 기업은 10,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챗봇 같은 걸 도입하게 되면은 그 인력이 1,000명 아래쪽으로 훅 내려오거든요. 그럼 9,000명 정도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는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매뉴얼화 돼 있으면서 턴오버가 많은 직종, 이 직종들이 AI가 대체하기 굉장히 쉬운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법의 보호에도 약간 밀려 있거든요. 그분들은 흔히. 그렇죠. 자격증 개념이 없고 또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업종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저는 국내에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저는 뭐 저런 것도 봤어요. 어떤 대기업에서
A라고 하는 제품 판매하는 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A 판매가 챗봇이나 온라인으로 잘 수익률이 올라가. 예. 그러니까 이분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희망스러운 퇴직을 한번 받기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안 나가신 분들은 A가 아닌 완전 다른 도메인의 B 제품을 팔도록 이렇게 몰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제품군의 특성이 너무 달라요. 판다는 것만 똑같이 완전 다른, 한쪽은 피지컬한 제품이었고 한쪽은 서비스를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곁에서 보면 많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우리나라의 그 AI 리터러시라 그러죠. AI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좀 키우기 위한 제언, 이게 먼저 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김 교수님이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정부 차원에서의 많은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응용 서비스가 많아지려면 과감한 시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와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규제가 너무 강하면 실제로 과감한 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샌드박스 마련 등등의 액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완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AI 서비스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인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재 채용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산학협력,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기업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공공 데이터를 많이 오픈하는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그 AI 허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 비싸요. 그런 부분들을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지원하는 제도 등등을 마련함으로써 많은 시도들이 좀 활성화되게끔 정부에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산업적인 정책이나 지원 제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더 인문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AI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일례로 제가 올해 세종시 국무조정위원회 갔다가 받았던 질문인데 한 3시간 정도 워크숍 끝났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쫓아오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 근데 인간이 AI 왜 만들었어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아니 3시간 워크숍을 했는데 왜 이 질문 하시는데 차 타고 올라오다가 맞다. 어쩌면 나도 이게 명확하게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술과 성능 위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모든 것들에 근간이 되는 게 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사회가 왜나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한 질문을 서로 좀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 또는 산업에 있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좋은 법, 더 좋은 산업과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꿈을 꿉니다. 로봇 노예제 사회라 그래가지고 힘든 일은 인공지능과 노예한테 시키고 인간들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산성이 높은 AI를 활용해서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좀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해 보셔야 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희대 경영대학원의 김상균 교수님, 그리고 마인즈그라운드의 민한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